대한민국을 길들이려 했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한 겁니까? 그러나 저원 세계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No, 결코 아니다. 합법 비자를 지닌 연구원들, 세계 최고 수준의 박사들이 그날 새벽 아무 죄도 없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미국은 차갑게 말했죠. 법은 법이다. 하지만 세계는 곧 진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건 법 집행이 아니었죠. 한국의 기술을 노린 노골적 탐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죠. 굴욕과 모욕을 당한 한국은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동맹이 5시간 만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쇠사슬이 손목을 조이는 소리였죠. 저는 합법비자입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무릎 꿇어, 손 뒤로, 현대자동차 공장 앞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저는 로건 아처 국방전략 컨설턴트입니다. 20년간 미군에서 복무했어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겪었죠. 바그다드에서 IED 폭발을 겪었고 카불에서 탈레반과 맞섰습니다. 동맹이 뭔지 압니다. 피로 맺어진 신뢰가 어떤 건지도 알아요. 하지만 조지아에서 본 건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어요. 퇴역 후에는 워싱턴에서 국방전략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국무부, 상무부, 펜타곤을 오가며 동맹국 관계를 분석했죠. 특히 한미 관계는 제 전문 분야였어요. 5년 전부터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 변화를 추적해왔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5시 32분. 저는 그 정확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헬기 로터 소음에 잠이 깼거든요. 조지아 애틀랜타 외곽에 있는 숙소 창밖을 내다봤죠. 하늘이 검었습니다. 헬기 세대가 현대차 공장 상공을 맴돌고 있었어요. 이건 보통 단속이 아니야. 20년 군 경험으로 직감했습니다. 헬기 세대는 대규모 작전을 의미했거든요. 하나는 지휘 통제용, 둘은 병력 수송용. 완전히 군사작전 패턴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군복 입던 습관으로 30초 만에 준비를 마쳤죠. 차를 몰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검은 SUV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5분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검은 SUV가 수십 대 늘어서 있었어요. FBI, IC, DEA, 심지어 ATF까지 로고가 보였죠. 완전 무장한 요원들이 공장을 포위했습니다. M사 소총을 든 전술팀까지 배치돼 있었어요. 테러 진압 작전급이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빈라덴 수준의 표적을 잡을 때나 동원되는 전력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평화로운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수백 명이 엎드려 있었어요. 출근하려던 직장인들이었죠. 그들 대부분이 동양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인들이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자증을 보여주며 경계선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들린 목소리들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저는 H-1B 비자 소지자입니다.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40대쯤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회사 아이디카드를 목에 걸고 있었죠. 현대차 배터리 연구소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FBI 요원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닥쳐, 조용히 해. 요원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쇠사슬을 그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칼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새벽을 갈랐죠. 제발요,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한다고요? 또 다른 한국인이 울부짖었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배터리 화학 엔지니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하지만 IC 요원은 로봇처럼 차갑게 명령만 내렸습니다. 한 줄로 서! 이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충격받았어요. 모두 고학력자들 같았거든요. 깔끔한 옷차림, 정중한 말투, 품위 있는 태도. 이들이 불법 체류자라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어요. 오전 9시까지 총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중 332명이 한국인이었죠. 무려 70%가 한국인이었어요. 이게 우연이겠어? 저는 의심했습니다. 475명 중에 70%가 한국인? 이건 명백히 표적 수사였어요.
누군가 미리 한국인 직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체포된 사람들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저는 몰래 명단을 확인했어요. 김종훈 42세, 전고체 배터리 연구팀장, 이미경 38세, BMS 소프트웨어 개발자, 박성호 45세, 실리콘 음극 기술 전문가, 최영수 39세, 배터리 화학 분석가, 정수연 35세, 차세대 배터리 설계자, 모두 현대차의 핵심 기술진들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미리 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뒀던 거죠. 합법 비자 소지자들을 왜 체포하는 겁니까? 현장에 온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에서 급파한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IC 현장 책임자는 단호했습니다. 불법 취업 혐의입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일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들은 모두 H1B, L1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ICE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몇몇 사람의 서류를 직접 확인했거든요. 모두 완벽한 합법 비자였어요. 국토부에서 승인한 정식 취업 비자들이었습니다. 이건 구실이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기술이었죠.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BMS, 실리콘 음극 기술, 미국이 목말라 하던 기술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언한 거였죠. 특혜는 없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문장이 모든 걸 날려버렸어요. 12조 원 투자 약속, 8,000개 일자리 창출, 조지아 주정부와의 각종 협정.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한국인 가족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들이 울고 있었죠. 아이들이 아빠 어디 갔어? 왜 안 와? 라고 물었어요.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시는 겁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한 여성이 절규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7살짜리 딸의 손을 잡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동맹국끼리 할 짓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메시지였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기술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기술을 가져갈 거야. 동맹? 그런 건 우리 필요에 따라 해석하는 거야. 그게 미국의 진짜 속내였습니다. 오후 2시쯤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체포된 한국인들이 어디로 이송됐는지 알아낸 거였죠. 세 곳으로 분산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구치소 152명, 메콘 이민자 수용소 98명, 알라바마 연방시설 82명, 모두 고보안 시설들이었어요. 일반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테러 용의자나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시설이었죠. 이상해. 단순 불법 체류자를 왜 고보안 시설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후 4시 현대차 그룹 본사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모든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18조 원 규모의 투자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조지아뿐만 아니라 알라바마 엔진 공장, 텍사스 수소센터, 인디아에나 부품 공장까지 현대차의 모든 미국 사업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저녁 6시 더 폭탄적인 소식이 터졌어요. 한국 언론에서 현대차 러시아 복귀설이 보도된 거였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되사기 검토 중,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투자 확대.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카드를 꺼내든 거였어요.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말이죠. 밤 9시 조지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지아주는 현대차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인 거였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숙소로 돌아가면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475명 체포, 그중 332명이 한국인, 모두 핵심 기술자들, 세 곳의 고보안 시설의 분산 수용, 트럼프의 특혜는 없다 발언.
현대차의 18조 원 투자 재검토, 러시아 복귀설까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걸 말이죠. 30년 동맹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틀 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조지아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75명 체포, 그중 332명이 한국인.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답은 월요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로건, 이거 봐야 해. 제 동료인 마크 톰슨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는 15년간 국토부에서 일한 베테랑 분석가였죠.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데? IC 내부 문건이야. 누군가 유출했어.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어요. 오퍼레이션 브레인 스캔, 한국 기술 인력 데이터베이스. 이게 뭐야? 저는 문서를 뒤적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상세한 프로필이 정리돼 있었어요. 무려 847명의 한국인 기술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출생지, 학력, 경력, 보유 기술,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상세히 조사돼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던 거야? 문서 맨 뒤를 보니 작성일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무려 10개월 전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이건 단속이 아니야. 표적 수사였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체포된 332명은 모두 이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문서 분류였습니다. 기술 등급에 따라 A, B, C급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A급, 핵심 기술 보유자 147명, B급, 응용기술 전문가 285명, C급, 일반 엔지니어 415명, 조지아에서 체포된 332명 중 89%가 A급과 B급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권을 본 게 아니라 두뇌를 훑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법 집행이 아니었어요. 기술 도둑질이었죠. 오후 2시, 더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부 내부 회의록이 유출된 거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회의 주제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상무부 산업기반정책국장, 국토부 이민정책 담당관, 국무부 경제협력과장, 모두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회의록을 읽어보니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체포된 한국 기술자들에게 조건부 석방을 제안한다. 대신 미국 기업과 3년간 기술 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자. 특별 비자를 발급해서 가족들도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어떨까?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진 배터리 기술이다. 중국에 뒤지지 않으려면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불법 체포한 다음 그들에게 기술을 넘기라고 협박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현대판 강제징용이야. 저는 분노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인질로 잡고 기술을 강탈하려는 거였죠. 저녁 6시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원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었어요. 주제는 미국 배터리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청문회 내용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우리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빼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해요.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어떨까요? 의원들이 대놓고 한국 기술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지아 체포 사건이 그들의 계획 중 하나였던 것처럼 말이죠. 밤 9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무부에서 한국 정부에 비공식 제안을 전달했다는 거였습니다. 체포된 기술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양국이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면 어떨까? 내용인즉슨 한국이 배터리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면 체포된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인질 협상이었습니다. 쇠사슬은 몸을 묶었지만 노린 건 머릿속의 방정식이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진짜 목적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었어요. 475명을 체포한 건 그 기술을 빼내기 위한 수단이었죠. 다음 날 아침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이 수용된 시설에서
특별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별 면담이 뭐야? 저는 수용소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국토부, 상무부 담당자들이 와서 개별 면담을 하고 있어요. 뭔가 제안을 하는 것 같던데 어떤 제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호사 접견은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합법적 체류자들을 체포해놓고 변호사 접견도 막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더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체포된 한국인 중 12명이 자발적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발적 석방이 뭐야? 미국 기업과 기술 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래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일부는 압박에 굴복한 거였어요.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술을 넘긴 거죠. 저녁에 한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우리 기술자들에게 회유와 압박, 기술 이전 조건으로 석방 제한. 한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어요.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하지만 미국은 뻔뻔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우리는 단지 불법 체류자를 단속했을 뿐이다. 기술 협력은 별개의 문제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작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제 노트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다. 기술 포획 작전이다. 나는 작전명을 붙인다. Operation Industrial Capture.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기술을 강탈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법 집행을 가장해서 한국 기술자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압박해서 기술을 빼내려는 거였죠. 다음 주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계획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독일, 일본, 대만, 첨단 기술을 보유한 모든 동맹국들이 표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시작일 뿐이었어요. 미국이 동맹을 배신하고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맹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미국은 그 신뢰를 이용해서 동맹국들의 기술을 훔치려 하고 있었어요. 2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가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현대차 러시아 투자 재개 검토,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 준비.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미국이 기술을 강탈하려 했다면 한국은 그 기술을 다른 곳으로 가져갈 거였어요. 러시아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 아닌 곳으로 말이죠. 판이 바뀌기 시작했어. 저는 직감했습니다. 미국의 오만이 결국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의 기술을 강탈하려는 계획된 작전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냥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현대차 그룹, 미국 내 모든 투자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월요일 아침 7시 서울에서 날아온 긴급 뉴스였어요.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뉴스를 보고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현대차가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오전 9시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한 문장이었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어요. 18조 원 규모의 투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지아 전기차 공장, 투자 규모 5조 5천억 원, 재검토. 알라바마 엔진 공장, 투자 규모 3조 2천억 원, 재검토. 텍사스 수소 연료전지센터, 투자 규모 2조 8천억 원, 재검토. 인디애나 부품 공장, 투자 규모 1조 9천억 원, 재검토.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 투자 규모 2조 1천억 원, 재검토. 노스캐롤라이나 연구센터, 투자 규모 1조 3천억 원, 재검토. 미시간 자율주행 테스트센터, 투자 규모 8천억 원, 재검토. 총 7개 프로젝트 18조 원이 한꺼번에 흔들린 거였어요. 이건 재앙이야. 상무부 한 관료가 중얼거렸습니다. 18조 원이면 미국 제조업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였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현대차의 다음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투자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 국가와 협의 중입니다. 러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워싱턴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러시아? 설마 진짜로? 하지만 현대차는 진심이었습니다. 오후 2시, 더 구체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되사기 검토. 2022년 매각한 러시아 공장 재가동 준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한 거였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철수했던 그 공장을 다시 되사겠다는 거였죠.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상무부 산업정책국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은 경직돼 있었습니다. 18조 원이 러시아로 간다고요? 현대차가 정말로 미국을 버리겠다는 겁니까? 이건 제재 위반 아닙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은 없었어요. 현대차는 이미 법무팀을 동원해서 제재 우회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환영 성명을 발표했어요. 러시아는 현대차를 언제든 환영한다. 최고의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구체적인 조건도 공개됐습니다. 법인세 운영한 0%, 토지 무상 제공, 전력요금 50% 할인, 노동허가 간소화, 기술 이전 의무 면제. 미국과는 정반대의 조건들이었어요. 미국이 기술을 강탈하려 했다면 러시아는 기술 이전 의무까지 면제해준다는 거였죠. 오후 4시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국무부 차관이 모였어요.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현대차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어요. 참석자들의 발언을 보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이탈이 아니다. 국가 안보 문제다. 18조 원이 러시아로 가면 푸틴의 전쟁 자금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무너진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현대차를 강제로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저녁 6시 더 폭탄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과 LG, SK그룹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 투자 재검토, LG,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 연기, SK, 조지아 배터리 공장 확장 중단. 총 6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가 한꺼번에 흔들린 거였습니다.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체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죠. 왜 갑자기 다들 움직이는 거야? 답은 간단했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한국 기업들에게 경고가 됐던 거예요. 오늘은 현대차 직원들이 체포됐지만 내일은 삼성이나 LG 직원들이 당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밤 8시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의 트럼프의 동맹국 단속, 자충수 되나? NYT 현대차, 미국 버리고 러시아 택할까? BSJ 18조 원 투자 철수, 미국 제조업의 타격, FT 한국 기업들의 집단 이탈 시작일 뿐 언론 논조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고 보도하던 매체들이 이제는 동맹국 배신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죠. 특히 CNN의 보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475명을 체포해서 18조 원을 잃었다. 한 명당 380억 원꼴이다. 이게 과연 성공적인 단속인가? 수치로 계산하니 더욱 황당했어요. 미국이 얻은 건 없고 잃은 것만 엄청났던 거죠. NYT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현대차를 러시아로 떠밀고 있다.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는 외교 참사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자해골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스스로 발을 쏜 격이다. 중국과 경쟁해야 할 때 동맹국을 잃고 있다. 언론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조차 우려를 표했어요. 현대차는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다.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조지아 주민 8,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날 아침에 터진 소식이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미국 투자 재검토, 일본 토요타, 신규 공장 건설 연기, 대만 TSMC, 애리조나 공장 확장 보류,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 기업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늘은 한국, 내일은 우리라는 공포가 확산된 거죠. 독일 슈피겔지가 보도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했다면 내일은 독일 엔지니어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동맹은 상호 신뢰가 기반이다. 그 신뢰가 깨지면 동맹 체제 자체가 무너진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벌인 조지아 사태가 단순히 한미 관계만 악화시킨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전체 동맹 체제를 흔들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분위기는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제는 동맹 체제의 위기였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암울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다. 더 많은 동맹국들이 이탈할 것이다.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결국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중국이 가장 좋아할 상황이다. 미국이 스스로 동맹을 해체하고 있으니까. CSIS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어요. 한국의 선택이 세계 공급망을 좌우할 것이다. 18조 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글로벌 파워 밸런스가 바뀐다. 2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가 정말로 러시아와 정식 협상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현대차 대표단 모스크바 방문,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가동 협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현대차 임원들이 러시아 산업부 장관과 악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현대차가 러시아로 간다면 다른 한국 기업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였죠. 더 심각한 건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일본, 영국까지. 모두 미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다. 기술을 빼앗으려고 우리 국민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 불신의 씨앗이 뿌려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18조 원, 7개 프로젝트. 하루 만에 흔들렸다. 러시아 그 잊힌 이름이 다시 보였다. 워싱턴이 재앙이라 부른 순간 나는 답을 봤다. 이제 미국은 쫓는 자, 한국은 선택받는 자가 되었다. 판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475명을 체포해서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이 오히려 한국을 러시아로 떠밀어버린 거였어요. 조지아에서 쇠사슬에 묶였던 한국인들은 33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이 잃은 건 18조 원과 동맹국의 신뢰였어요. 어느 쪽이 더 큰 손실인지는 명백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차가 정말로 러시아로 갈까요? 다른 한국 기업들도 따라갈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3주가 지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입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입가에는 미소까지 띄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특혜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475명을 체포할 때는 한국을 배려하지 않았으면서 18조 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소중한 동맹국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트럼프의 입술은 미소였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님, 현대차의 러시아 투자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국은 현명한 선택을 할 거예요. 조지아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은 언제 석방됩니까? 법무부가 검토 중입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모든 답변이 애매했어요.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었죠. 그저 시간을 벌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달랐어요. 같은 날 오후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저한다. 청와대가 내뱉은 한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30년 한미 외교사에서 처음 듣는 표현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투자를 주저한다니요. 워싱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주저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건 협박 아니야? 상무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이 발칵 뒤집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추가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이 한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투자도 제고하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미국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던 시절은 끝났어요.
다음 날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 LG, SK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미국 투자 계속할 것인가? 회의 결과가 오후에 발표됐습니다.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 투자 170억 달러, 전면 재검토, LG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 140억 달러, 일시 중단, SK 조지아 배터리 공장 확장 290억 달러, 연기 총 60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3대 그룹이 동시에 미국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600억 달러. 그 숫자는 갈등이 아니라 균열이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었어요. 한국 재계 전체가 미국에 경고를 보내는 거였죠. 워싱턴의 패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상무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600억 달러가 날아간다. 이건 조지아 문제를 넘어선 거야? 중국이 좋아하겠군. 한국 투자를 다 가져갈 테니까. 참석자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태를 수습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유럽에서 들려왔습니다. 독일 정부 미국 투자 리스크 검토 착수, 프랑스 기업들 미국 진출 신중론 확산, 독일 슈피겔지의 헤드라인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술자들이 체포됐지만 내일은 독일 엔지니어들이 체포될 수도 있다. 미국의 일방적 법 집행은 모든 동맹국에게 위협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니홍에이자이 신문이 사설에서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일본도 안전하지 않다. 동맹체제 자체가 의문이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우리. 그게 동맹국들의 속내였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단순히 한미 관계만 악화시킨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전체 동맹체제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미국 투자 계획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다. 공식적으로는 시장 상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지아 사태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었어요. 일본 토요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켄터키 공장 확장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죠. 영국 롤스로이스는 아예 대놓고 우려를 표했어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편 한국 내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국민 여론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거든요. 자주 국방, 자주 경제, 이런 해시태그가 SNS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길을 가자는 여론이었어요.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자 보호가 투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찬성 81%. 미국 투자를 줄이고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찬성 73%. 현대차의 러시아 투자를 지지한다. 찬성 62%. 국민 10명 중 8명이 기술자 보호를 우선시한다고 답한 거였어요. 투자보다 인권이 먼저라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러시아 투자 지지율이 62%나 됐다는 거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국민이 변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한국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했어요. 미국이 우리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상호 존중이 기본이다. 국회에서 초당적 지지가 나온 거였습니다. 이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한편 워싱턴에서는 수습책을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서울로 급파됐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먼저 체포된 우리 국민들을 석방하십시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조건부 대화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국 고위 관료가 오면 무조건 환영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국 측도 당황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한국이 변했어. 예전의 한국이 아니야. 국무부 한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중국 한국 기업 투자 환영, 최대 우대 조건 제공 약속,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건도 파격적이었어요. 기술 이전 의무 면제, 세금 감면 최대 15년, 토지 사용료 50% 할인, 인력 비자 간소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한국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EU 집행위원장이 한국 기업들을 초청했습니다. 유럽은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 기술 보호와 인권 존중을 약속한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미국이 기술을 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유럽은 그 반대를 해주겠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글로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을 두고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강대국이 유치하려는 나라가 됐어요.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종속 변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제는 선택받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웠거든요. 60년간 쌓아온 동맹 관계였으니까요.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온건파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급진적 변화는 위험하다. 강경파 이번 기회에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다변화가 필요하다. 청와대에서 연일 회의가 열렸어요. 하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중 3명이 감옥에서 쓰러진 거였어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3명 응급실 이송이라는 뉴스가 나오자 한국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동맹국이 할 짓인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대하는 나라와 뭘 더 논의하나?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청와대 앞에서 항해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투자 전면 중단하라.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디든 가자.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다. 미국이 475명을 체포해서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을 다른 강대국들의 품으로 떠밀고 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떠날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타협할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역사의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한 달째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20년간 동맹 관계를 연구해왔지만 정작 한국의 진짜 실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싱턴 D.C.에 있는 CSIS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자료부터 봤어요. GDP, 무역 규모, 기술 수준, 뻔한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군사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성공, 비핵 보유국 최초. 뭐라고? 저는 문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2021년 9월 SLBM 시험에 성공했다는 기록이었어요. SLBM 그 단어 옆에 한국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SLBM은 전략 무기 중에 전략 무기였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핵보유 5개국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비핵 보유국으로는 최초로 성공했다는 거였죠.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SLBM은 현무사사라고 불렸어요. 사거리는 800km, 탄두 중량은 2톤급이었습니다. 핵탄두가 없어도 이 정도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핵탄두가 없어도 재래식 탄두 2톤이면 엄청난 파괴력이었거든요. 게다가 잠수함에서 발사되니까 탐지도 어려웠어요. 펜타곤의 분석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SLBM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SLBM 능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 균형을 바꿀 수 있다. 비핵 억제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나토 보고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 현무는 핵탄두 없는 핵이었다. 저는 그 표현에 감탄했습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핵무기만큼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는 뜻이었죠.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비핵보유국의 미사일이야? 저는 경악했습니다. 특히 현무원은 사거리 3,000km의 탄두 3톤이었어요. 이 정도면 핵탄두가 없어도 어떤 목표든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관통력이었어요. 현무원은 2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0m 콘크리트 관통? 지하 벙커든 뭐든 뚫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런 미사일이 수백 발씩 있다면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CIA 보고서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았어요. 한국은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총 800여 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00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어떤 나라든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방산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140억 달러. 세계 9위 방산 수출국. 이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140억 달러면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구체적인 수출 내역을 봤습니다. K9 자주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사거리 최대 54km 일반 포탄 기준, 연사속도 분당 8발, 기동성 최고 속도 67km/시, 자동화 승무원 3명으로 운용 가능.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지는 거였어요. KF-21 전투기 수출도 순조로웠습니다. 인도네시아 48대 공동개발 참여, 필리핀 12대 도입 검토, 폴란드 48대 도입 협의, 말레이시아 18대 도입 검토, KF-21도 수출이 되고 있어?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 관련 정보였어요. KSS 스틸 잠수함, 배수량 3,358톤, 세계 최대 재래식 잠수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아시아 최강 방공함, LPX-2 경항모, F-35B 운용 가능. 한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LPX-V는 배수량 4만 통급 경항모였어요.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조선 기술이었어요. 현대중공업 세계 1위 조선소, 삼성중공업 세계 3위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세계 5위 조선소, 세계 10대 조선소 중 3곳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40%를 한국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어. 군함뿐만 아니라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모든 종류의 선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잠깐, 그럼 한국은? 저는 급하게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군사력 SLBM, 현무 미사일 800발, 세계 9위 방산 수출국, 해군력 세계 최대 재래식 잠수함, 이지스함, 경항모 보유, 조선업 세계 1, 3, 5위 조선소 보유, 전 세계 선박의 40% 생산, 기술력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등 세계 최고 수준. 이게 약소국이야. 이게 보호받아야 하는 나라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국방비는 연간 500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10위 수준이었어요. 병력 규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역 55만 명, 예비역 310만 명, 총 병력 365만 명. 365만 명? 이 정도면 웬만한 나라는 상대가 안 됐어요. 게다가 모두 현대식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세계 최고 성능, T-11 보병 전투차 아시아 최강, 청웅 방공미사일 패트리어트급 성능, KAR 수리온 국산 헬기, 140억 달러. 그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였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는 이유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던 거죠. 그때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봤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대 북한 비교. 국방비 500억 달러 vs 40억 달러. 12.5배의 차이. 해군 이지스함, 잠수함 vs 노후 함정. 공군 F-35A, KF-21 vs 구형 미국이. 미사일 현무 vs 스커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 더 이상 한국이 북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군사력에서 완전히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정말 필요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 한국군 55만 명. 숫자로 봐도 한국군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게다가 한국군의 장비 수준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한국은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나라였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조지아에서 한국인들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미국이 한국의 실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보복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18조 원 투자 재검토, 러시아 카드, 600억 달러 규모 한국 기업들의 집단 이탈. 한국이 진짜 무서운 나라구나.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용히 있을 때는 순한 양 같았지만 화가 나면 호랑이가 되는 나라였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군사력 세계 10위, 방산 수출 세계 9위, 조선업 세계 1위. 이런 나라를 왜 약하다고 생각했을까? 미국의 착각이었어요. 한국을 여전히 1950년대의 가난한 나라로 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2025년에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군사 대국이었어요.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요구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계기였어요.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투자 본격 검토. 이제 이 뉴스가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이 약해서 러시아로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실력이 있으니까 선택권을 행사하는 거였어요. 미국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475명을 체포해서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이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상수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거였어요. 세계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였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이 진짜로 러시아로 갈까요? 아니면 미국이 마지막에 무릎을 꿇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 달 후 러시아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날아온 긴급 뉴스를 보고 경악했어요. 러시아 두마가 갑자기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거였습니다. 외국 기업 투자 제한법. 법안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내용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서방 제재에 동참한 기업은 러시아 재투자를 제한한다. 철수 후 5년 내 복귀 시 과징금 500% 부과, 기존 자산 회수 불가. 러시아는 길을 열어주는 척하며 덫을 놓았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대책에 달콤한 제안을 하면서 실제로는 함정을 파놓은 거였어요. 현대차가 러시아로 가면 되돌아올 길이 없어지는 거였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도 서방 시장으로 복귀할 수 없게 만든 거였어요. 더 구체적인 조건들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투자 최소 기간 15년, 중도 철수 시 투자금 전액 몰수, 서방 제재 동참 기업 영구 진입 금지, 기술 유출 시 형사 처벌. 이건 일방통행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가 현대차를 영구히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현대차가 러시아로 가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 상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우리는 현대차와의 협력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조지아 사태는 유감스러운 오해였습니다. 오해?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475명을 계획적으로 체포해놓고 이제 와서 오해라고 하는 거였죠. 하지만 미국의 수습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현대책에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법인세 10년간 50% 감면, 규제 완화 특별 지위 부여, 체포도엔 한국인 즉시 석방, 18조 원 투자의 연방정부 지원. 미국은 설득이 아니라 협박을 택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신뢰는 깨져버렸거든요. 한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현대차 회장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했어요. 거절도 수락도 아닌 애매한 답변이었죠.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친미파, 러시아는 위험하다. 미국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자주파, 이번 기회에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실용파,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로 가자. 러시아는 리스크가 크다. 국민 여론도 갈렸어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투자 지지 42%, 미국 관계 회복 28%, 제3국 투자 30%. 여전히 러시아 지지가 1위였지만 그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러시아의 함정을 알아차린 국민들이 늘어난 거였죠. 한국 국민 62% 러시아로 가라 외쳤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0%나 떨어진 수치였어요. 러시아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제안을 했어요. 중국은 한국 기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떤 조건도 강요하지 않겠다. 중국의 조건은 러시아와 정반대였습니다. 투자 기간 제한 없음. 언제든 철수 가능. 기존 자산 보장. 기술 이전 의무 없음. 중국이 더 관대하네. 저는 놀랐습니다. 평소 중국은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의 조건을 제시한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도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거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었어요.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유럽은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말이다. 유럽의 제안은 가장 합리적이었어요. 기술 보호 보장, 인권 존중 약속, 상호 투자 확대, 장기 파트너십 구축. 유럽이 가장 현실적이야. 한국 재계의 반응이었어요. 러시아는 위험하고 중국은 믿을 수 없고 미국은 배신했으니 유럽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었거든요. 미국 복귀, 장점, 기존 관계 유지, 안정성, 단점, 신뢰 손상, 재발 가능성, 러시아 투자, 장점, 파격적 조건, 에너지 확보, 단점, 서방 진입 차단, 정치적 리스크, 중국 진출, 장점, 거대 시장, 관대한 조건, 단점, 기술 유출 우려, 미국 견제, 유럽 협력, 장점, 안정성, 기술 보호, 단점, 시장 규모 한계, 수익성.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50년이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말이죠. 청와대에서는 연일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모든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논의했어요. 회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대통령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자. 총리 너무 성급한 결정은 위험하다. 경제부총리 기업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자. 외교부 장관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했어요.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선택에 주목했어요. BBC 한국의 선택이 세계 질서를 바꿀 것. 르몽드 21세기 새로운 동맹 구도의 시작점.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이 글로벌 파워 게임의 열쇠를 쥐었다. 한국이 판의 중심에 섰어. 저는 감탄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강대국이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는 상황이 됐죠. 조지아 사태가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압박도 그만큼 커졌어요. 어떤 결정을 하든 큰 영향을 미칠 거였거든요. 미국을 선택하면 기존 동맹 체제 유지, 하지만 신뢰 회복 어려움. 러시아를 선택하면 서방과의 관계 단절, 동서냉전 구도 부활. 중국을 선택하면 미중 갈등 심화, 아시아 패권 경쟁 격화. 유럽을 선택하면 새로운 협력 모델. 하지만 미국 견제 우려.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중 5명이 추가로 병원에 이송된 거였어요. 5명 추가 응급실 이송.
뉴스가 나오자 한국 여론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감옥에 있다. 미국이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석방하라. 국민들의 분노가 재점화된 거였어요. 석방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청와대 앞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결별하라. 러시아든 어디든 가자. 여론이 다시 반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현대차에서 중대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종 결정을 위해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 결정 시간이 다가온 거였어요. 일주일 후에는 현대차의 운명이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노트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러시아는 덫을 놓았다. 미국은 늦은 회유를 시도했다. 중국은 기회를 노렸다. 유럽은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기업 투자 결정이 아니다. 향후 50년을 좌우할 국가 전략의 선택이다. 일주일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현대차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역사적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21세기 국제 질서를 바꿀 분수령이 될 거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미래를 선택할까요? 일주일 후 한국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현대차 본사 33층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어요. 저는 라이브 중계를 통해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현대차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여러분, 현대차 그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의 압박이나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차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진 거였어요. 미국 내 18조 원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조지아 공장 건설은 즉시 중단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1조 원이면 1조 원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조 원. 그건 돈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현대차가 18조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신뢰를 택한 거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다중 전략을 추진합니다. 멕시코에 5조 원, 체코에 3조 원, 인도네시아에 4조 원, 브라질에 2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총 14조 원의 대체 투자였어요. 미국 한 곳에 몰빵하는 대신 여러 나라에 분산 투자하겠다는 거였죠. 러시아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의 대답은 명쾌했어요. 러시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투자하고 자유롭게 철수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합니다. 러시아 카드를 완전히 포기한 거였어요. 러시아의 함정을 피한 거였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중국도 배제했어요. 현대차는 제3의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전 세계가 뒤집혔어요.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거든요. 오후 2시 더 폭탄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 LG, SK가 동시에 발표를 한 거였어요. 삼성 회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삼성은 현대차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도 미국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어요.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 170억 달러, 대만 싱가포르 분산 투자, LG 미시간 배터리 공장 140억 달러, 폴란드 헝가리 투자, SK 조지아 배터리 공장 290억 달러, 베트남 인도 투자, 총 600억 달러가 미국을 떠나는 거였어요. 600억 달러. 그 숫자는 국가보다 무거웠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국 3대 그룹이 동시에 움직인 거였어요. 이건 개별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상무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건설적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거든요. 백악관에서도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조지아 사태는 불행한 오해였습니다. 오해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의 반응이었어요.
거리에서 자발적인 축하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주 경제 만세, 현대차 화이팅! 5천만 국민이 하나가 된 거였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폭발했습니다. 자주국방, 자주경제, 대한민국 화이팅. 국민이 일어섰을 때 한국은 강국이 되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부나 기업만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국민 전체의 의지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현대차 결정 지지 89%, 미국 투자 재검토 지지 84%, 다중투자 전략 지지 91%, 9할에 가까운 지지율이었어요. 이런 일치는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의 선택이 세계 공급망을 좌우한다. 월스트리트 저널 600억 달러 이탈, 미국 제조업의 치명타. 니혼게이자이, 한국이 아시아 질서를 재편한다. 세계는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오히려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BBC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선택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 이는 21세기 중경옥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다. CNN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을 잃는 방법을 보여준 교과서적 사례다. 475명을 체포해서 600억 달러를 잃었다. 독일 언론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슈피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존엄이다. 돈보다 신뢰를 택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교훈을 주었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인상 깊었어요. 아사히, 한국의 결단력을 보며 일본도 배워야 한다. 요미우리, 진정한 독립국의 모습을 보았다. 아시아 전체가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인민일보가 사설을 냈습니다. 한국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패권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를 존경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푸틴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한다.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모든 강대국이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겠다. 한국의 용기 있는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EU FTA 업그레이드, 기술 협력 확대, 투자 보장 협정 체결, 전략적 동맹 관계 구축. 유럽이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였어요. 동남아시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 투자 환영, 최대 지원 약속, 베트남, 한국과 장기 파트너십 희망, 태국, 한국 기업 유치 위해 특별법 제정, 아세안 전체가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걸 말이죠. 2달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종속국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을 모시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선택 하나하나가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거였죠.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변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상수가 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지아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332명이 모두 석방된 거였습니다. 전원 무죄 석방. 미국이 결국 무릎을 꿇은 거였어요. 600억 달러 손실 앞에서 버틸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현대차 회장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지아 사태로 시작된 한미 갈등이 결국 한국의 완전한 독립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미국이 한국을 굴복시키려다가 오히려 한국을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거였죠. 475명을 체포해서 332명의 한국인을 압박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대신 600억 달러를 잃고 신뢰까지 잃었어요. 한국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힘을 발견했습니다. 군사력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10위,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
이런 나라가 왜 누군가에게 굽실거려야 하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이제 한국은 진정한 독립국이 됐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당하게 결정하는 나라가 된 거였죠. 나는 적었다. 한국 상수. 그리고 이 상수가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제 다음 임무가 될 거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니까요. 3개월 후 전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맹관계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였는데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의 동맹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었거든요. 세미나 첫 번째 발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발을 쏘았다. 제목부터가 자학적이었어요. 발표자는 전직 국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우리는 475명을 체포해서 60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32명의 한국인을 압박하려다가 5천만 한국인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이보다 더 큰 외교 실패가 있을까요? 미국 언론이 자해골이라 불렀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워싱턴 포스트의 특집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국을 잃었나? 일면 전체를 할애한 대형 기사였어요. 내용을 보니 뼈아픈 자성이 가득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미국 외교 역사상 최악의 자해골 중 하나다. 우리는 가장 충실한 동맹국을 배신자로 만들었다. 한국의 18조 원 투자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다. 신뢰의 붕괴이며 동맹체제의 근본적 위기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결국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한국 다음은 누가 될까? 오늘은 한국, 내일은 독일. 공포는 번졌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단순히 한미 관계만 악화시킨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전체 동맹체제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실제로 독일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정부 미국 투자 리스크 평가 착수. 독일이 공식적으로 미국 투자의 위험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슈피겔지의 보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조지아 사태를 교훈 삼아 미국 투자를 제고하고 있다. 오늘은 한국 기술자들이 체포됐지만 내일은 독일 엔지니어들이 체포될 수 있다. 메르켈 전 총리의 발언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동맹은 상호 신뢰가 기반이다. 그 신뢰가 깨지면 동맹 자체가 의미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사설에서 경고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일본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대피책을 마련해야 한다. 니홍 에이자이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투자 시 한국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법 집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내일은 우리 차례라는 공포. 유럽 전체가 비슷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르몽드지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태는 서방 동맹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맹국의 자주성 추구 사이의 갈등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심각하게 봤어요. 한국이 시작한 것은 동맹체제의 재편이다. 다른 중견국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 무기 구매를 줄이고 한국 무기 구매를 늘렸어요. K9 자주포 전문 K2 전차 180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무기 도입이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F-35 추가 구매를 연기하고 한국 KF-21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대안이 되고 있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실망한 동맹국들이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싱크탱크들의 분석이었습니다. CSIS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동맹 균열의 시작점이 될 것. 보고서 내용을 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다. 새로운 중경국 외교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다른 중경국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미국 중심의 허브스포크 체제가 다극화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랜드 연구소의 분석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사태는 미국 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더 이상 미국 혼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없다. 헤리티지 재단도 비슷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해야 한다. 일방적 명령이 아닌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이 시작점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대적 전환점이라는 걸 말이죠. 한편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특별 초청국으로 참여했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발언이었어요. 대통령이 G7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반이어야 해요. 한국은 그런 동맹만 인정합니다. 서방 지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당당함에 감탄한 거였죠. 유엔에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한국이 제안한 중견국 연대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중견국들의 자주적 외교를 보장한다. 결의안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거였어요.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주요 중견국들이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견국의 대변인이 됐어. 저는 감탄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경제적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떠나자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현대차의 다중투자 전략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멕시코 공장, 북미 시장 공략 거점, 체코 공장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인도네시아 공장 동남아 허브, 브라질 공장 남미 전체 공급기지. 분산 투자가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가져왔어. 삼성, LG, S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하나에 의존하던 시절보다 훨씬 다양한 시장을 확보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군사력 발전이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주 국방이 강화된 거였어요. KF-21 전투기 양산이 본격화됐습니다. 200대 생산 계획이 300대로 늘어났어요. 수출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현무5 미사일 추가 배치도 발표됐습니다. 사거리 3,000km로 중국 베이징까지 타격 가능한 미사일이었어요. 핵잠수함 건조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호주가 아유쿠스로 핵잠수함을 도입하자 한국도 독자 개발에 나선 거였어요. 한국이 진짜 군사대국이 되고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받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CIA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최강의 현대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가 놀라웠어요. 미사일 전력 세계 5위, 해군력 아시아 3위, 방공 능력 세계 최고 수준, 방산 기술 세계 5위, 핵 없는 핵무기, 한국의 이름이 있었다. 현무 미사일의 파괴력이 핵무기에 버금간다는 평가였어요. 3톤 탄두 800발이면 어떤 나라든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한국을 각성시켰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그동안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소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조지아 사태를 통해 자신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습니다.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10위,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 이런 나라가 왜 누군가에게 굽실거려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거였어요. 그 결과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당당하고 자주적이고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된 거였어요. 국제 언론들도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한국은 21세기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타임, 한국이 보여준 것은 작은 나라도 큰 나라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뉴스위크, 한국은 미국 패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메신저다. 한국의 이름 옆에 게임 체인저가 새겨졌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질서를 바꾸는 나라가 됐다는 걸 말이죠.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부속품 같은 존재였어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한마디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현대차가 투자 결정을 내리면 해당 국가의 주가가 요동칩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면 지역 군사 균형이 바뀌어요.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국제 정치의 이슈가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글로벌 게임 체인저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이 세계 질서 전체를 바꿔놓았다. 미국은 한국을 굴복시키려다가 오히려 한국을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475명을 체포해서 5천만을 각성시켰다. 332명의 한국인을 압박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보다 큰 역설이 있을까? 조지아 사태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이 보여준 모델을 다른 중경국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모두 자주적 외교를 추구하고 있어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에 촉마의 역할을 한 거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는 미국의 시대가 아니라 한국 같은 중경국들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조지아에서 울린 쇠사슬 소리가 있었다는 걸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이제 진정한 독립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